어휘라 하는 단어인데 어떤 범위 내에서 쓰는 어휘, 단어가 어휘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친구들끼리 편하게 쓰는 단어가 있을 거고 선생님 앞에서는 걸러서 단어를 쓰잖아. 발표할 때도 어떤 어휘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범주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의 그런 집합을 어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통 맥락이 다양해지면서 뭐 전문 분야, 세대, 매체 등등에 따라서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나보다 너희들이 더 많이 와닿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도 이제 각 그 분야에 따른 어휘의 양상을 좀 보자면 먼저 전문어입니다. 전문어. 전문어는 뭐냐? 우리 같이 빈칸 지어볼까? 특정 분야에서 이거 뭐게? 무슨 개념이 이게? 맞아.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말이야. 이제 아름준 교과서 기준으로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무슨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막 전문 용어 같은 거 막 써. 오늘 선생님 치과 갔다 왔는데 무슨 석션, 뭐 37번 치아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는 환자인 나에게는 이제 당신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약간 파열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펼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자, 전문어인 게 왜 나타났느냐? 특정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데 일단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의미를 알기가 어렵지. 아까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랑 치료사 선생님이 뭐 인레이가 어쩌고 막 몇 번 치아 어쩌고 하는 거 못 알아들었잖아. 그치?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의미를 알기 어려운데 이거를 왜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와. 그 요리사, 그 식당 그런 데 나가면 이제 뭔 알단테를 익혀주시고 마리네이드 해주시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면 그 말을 잘 모르지. 근데 알단테가 정확히 뭐냐면 어떤 뭐 파스타 면이나 채소를 이렇게 푹 익히지 않고 약간 심지가 단단하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덜 익히는 걸 알단테라고 하거든? 근데 봐봐. 알단테라는 한 단어 하면 그 개념이 딱 돼. 근데 알단테라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으면 심지가 완전히 익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익혀주세요. 길게 말해야 되잖아.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전문어를 사용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응. 자, 다른 어휘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막 식당 막 바쁜데 막 빨리 음식해야 되는데 막 단단하게 익혀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어휘로는 딱 대체하기가 어렵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 이게 바로 전문어야. 별거 없죠? 의사 선생님들끼리 사용하는 용어, 이제 요리사들끼리 사용하는 용어, 아니면 판사들끼리 사용하는 용어 이런 것들. 괜찮으세요? 어휘 사용의 양상은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지. 이건 어휘는 아니고 이모티콘이긴 하지만 옛날에 쌤이 이제 원래 다니던 친구들한테는 한 번 예시를 들어준 적이 있어. 얘들아 너희 이제 뭐 DM이나 카톡 같은 거 할 때 이거 어떨 때 써? 무슨 응? 꺼져 아니야 하면서 비꼴 때 쓰지 않아? 보통? 너희들끼리 그러지 않아? 근데 사실 그 윗세대 어른들한테는 진짜 미소의 의미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쌤도 친구들하고 막 장난칠 때는 아니야 너 참 좋겠다 잘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꿀 때 쓰는데 학부모님들께는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하고 웃으면서 한단 말이야. 학부모님들한테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튼 세대에 따라서 똑같은 이모티콘이라도 다른 의미가 나타나거든? 세대에 따라서 어휘를 사용하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겠지.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와 같은 청소년층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느냐? 줄임말 너무 많이 사용하지. 그 이제 수요일날 수업 듣는 친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잡디 막 이런데 이제 지호하는 친구가 일러줬어. 잡디가 뭐야? 이러니까 잡히면 뒤진다래. 아무튼 이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너희는 별걸 다 줄이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유행어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새로운 말, 인터넷 언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좀 이제 대응을 하는 편이지. 예를
있잖아. 너희는 이미 그 학을 갔지. 근데 쌤만 해도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너네들은 이미 민감한 선생님 그거 언제 나온 건데요? 막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너희들은 좀 기성세대보다는 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말에 민감해.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외국 문화, 영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외래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속어는 뭐니 속어? 맞아, 비속어, 욕설, 나쁜 말, 낮추는 말 이런 것들도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네는 속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 이렇게 시현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지? 아, 팔이? 자, 그렇다면 이 중년층을 넘어서 노년층,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아무래도 옛말, 반자어, 예의를 갖춘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시겠지. 예를 들어서 너희들끼리 이제 찐친이다, 뭐 절친이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는 막역지우 사이지, 막 이런 막역지간이지,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익숙해진, 그러니까 요즘 새로 들어오는 말보다는 옛날의 언어 습관을 조금 더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자네, 댁과 같은 높임 표현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뭐하게, 뭐뭐하게나 뭐뭐하세 이런 상대 높임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이제 요즘 유행어를 막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 이건 나쁜 짓인데 그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제 중딩들이 하도 막 이제 막 개자리 앞에 많이 붙였으니까 걔는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이렇게 물어와가지고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신세대가 되어보겠다고 이제 뭘 먹을 야 이거 개맛있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 그럼 나쁜 말이라고 안 된다고 막 하고 이제 나도 반성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이 어른들 앞에서 어휘를 사용해야 할 때는 뭔가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좀 이제 고려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고, 이러면서 서로서로 보완하고 배려하고 양보를 해야겠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서 별거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사용의 양상은 또 인터넷 언어의 특성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새말, 또 무엇의 말이 사용하지? 이거 뭐게? 맞아, 유행어 잘했어. 그리고 말을 줄이거나 맞아, 초성만으로 많이 사용하지. 영어, 외국어 많이 사용되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런 게 초성인 거고, 소리 나는 대로 뭐 표현한다. 이게 뭐야? 귀찮아. 이렇게 쓴다든지, 축하. 이렇게 쓴다든지.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맞춤법을 지키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그리고 모양이 비슷한 다른 단어를 글자를 넣어서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 알지? 현영이 알지? 이거 원래 멍멍이에서 나온 말이야. 왜? 이렇게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혹은 뭐 비슷하게 이것도 나쁠 수 있는데 너네 머가리랑 같이 쓰잖아. 이거 뭐야 사실? 대가리에서 그렇게 너희 재밌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잖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인터넷 언어가 왜 사용되었을까요? 자판, 키보드로 문자를 써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쌤 지금 말 빠르게 할 수 있지. 쌤이 타자가 500타가 넘긴 하지만 이 말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잖아. 조금이라도 빨리 쓰려고.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하고, 또 웃기고 재밌잖아. 그러면서 그걸 사용하는 또래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무엇을 강화할까요? 그렇지. 유대감. 그리고 재미추구. 자, 그러면 우리는 어휘를 사용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밀중이랑 아름중이랑 겹치는 부분이야. 소통 맥락을 고려해서 바람직하게 어휘를 사용해라 라는데, 맥락이 무엇이냐? 맥락이라 하면 있잖아.
우리를 둘러싼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다만 뭐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런 의사소통 그런 상황을 둘러싼 흐름이야 흐름. 어떤 흐름이 있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이건 쌤이 알려줄게. 상황 맥락입니다. 너 이거 기억하세요. 맥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맥락은 상황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은 뭐냐면 그 담화 아니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관련되는 그런 요인들인데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의미에 관여해.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의미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느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렇겠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결정될 수 있잖아.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묶을 수 있어. 그럼 앞에 거 뭐게? 시간. 맞아, 시간. 그럼 시간이랑 세트로 묶을 수 있는 거 뭐야? 맞아.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소통하는 이것도 똑같은 말이거든. 자, 하나는 쌤이 알려줄게. 의도. 의도랑 비슷한 말이 뭐지? 목? 맞아. 의도와 목적 등이 있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말을 하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지거든? 어떤 거냐면 이거로 먼저 예시를 들어볼까? 자, 괜찮으세요? 나는 너네들한테 반말이랑 존댓말을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때 내가 너네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이때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을만해? 이해됐어? 의 의미지, 그치? 그러면 쌤은 말하는 사람은 강사야. 듣는 사람은 학생이야. 상황, 시간은 수업 듣는 시간이야. 장소는 교실이야. 그러면 이해가 되었니? 라는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혜민이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 그때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야? 지금 정신이 드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됩니까? 응급차 불러드릴까요? 이런 의미인 거지. 또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어. 이번에는 이제 점원이 손님한테 어떻게 이제 사이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옷이 잘 맞냐? 마음에 드냐? 이런 의미인 거지. 어때? 똑같은 말인데 시간, 장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이번엔 또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의도와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볼게. 만약에 쌤이 시비를 걸어도 괜찮은 사람한테 오늘 하예리한테 시비 좀 걸어볼까? 하예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하다가 쌤이 쉬는 시간 만약에 주고 싶은 거야. 지금 주겠다는 소리 안 하냐? 하예리야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을 때는 지금 몇 시쯤 됐어? 내가 쉬는 시간에 줘야 되나? 이런 의미지. 근데 하예리가 예를 들어서 8시 30분에 왔어. 내가 하예야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어. 그럼 진짜 8시 30분입니다. 이러면 나 지금 싸우자는 거지, 그치? 어떤 의미야? 너 지금 왜 늦었어? 하고 질책하는 의미인 거지. 어때? 말하려는 의도, 목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상황 맥락이야. 상황 맥락 기억해줘.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인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시간과 장소, 말하는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의 요소인 거야. 괜찮으세요? 방금도 괜찮은데 또 물어봤네? 두 번째는 맥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밑에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라고 있어. 이거는 그런 의미를 직접적으로 이제 딱 짚는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의미에 관여하는 건데요. 딱 봐도 이름부터 느낌이 오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맥락인 거야. 첫 번째는 뭘까요? 세대. 아까 쌤이 무슨 예시 들어줬지? 이것도 세대라는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맞아. 6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상별이야, 상별.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좀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으면 귀여워 라고 하는데 남자애들 사이에서 귀여워 이러면 욕하는 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 많이 놀지 않아? 혹은 이것도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소리인데 그냥 내 쪽으로만 웃어주면 돼.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제 커플이 있어. 커플이 이제 그 남자가 여자한테 저기요, 너 이 여자친구들하고 게임하러 돼?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다녀와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남자가 진짜 괜찮다는 소리인 줄 알고 진짜 고마워 이러면서 갔다 오는데 여자는 이제 화나가지고 연락 두들대고. 근데 뭐야, 여자들은 그런 그 표정이나 어떤 속뜻이나 그런 좀 섬세한 그런 뉘앙스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데 남자들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문화 차이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뭔가 갈라치기, 성별을 갈라치기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웃기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건 또 뭘까요? 미은, 히읗은 뭘까요? 맞아, 문화야. 교과서에 아름준 교과서에 이런 예시가 나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뭐 한국인 친구 둘, 외국인 친구 하나 이렇게 해서 길을 간다고 해봐. 근데 이제 A, B, C 이렇게 있으면 A는 엄마를 마주친 거야. 그래서 엄마 하면서 이제 소개를 시키지. 인사해 우리 엄마야. 근데 C가 화들짝 놀라서 야 A랑 B 너네들끼리 형제였어? 이러는 거야. 왜? 한국에서는 내 가족을 소개할 때 우리 엄마야 우리 동생이야 라고 하잖아.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our이 아니라 my mother 이라고 소개를 하지.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지. 아니면 이거는 세대 차이와도 같이 또 맥락을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가. 이제 너희가 그 어른들의 언어를 다 알아가지고 시원하다 하면서 먹었어. 이제 외국인 주가 cool, is it cool? 하면서 먹으면 너무 뜨거운 거야. 왔다! 막 이러면서 야 네가 방금 시원하다며 이거 왜 뜨거워? 하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 시원하다가 개운하다 라는 말로 쓰는 건데 외국인은 그런 말을 몰라서 쓴다든지 이럴 수 있겠지. 이해됐니? 요게 바로 문화의 차이. 이것도 당연히 세대의 차이로도 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시원하다라는 말을 어른들이 알고 아이들은 몰라. 그럼 이건 또 세대로 엮을 수 있어? 괜찮아? 맥락 따라서 파악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은 뭔가 지역. 같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 너희한테 얘기해준 적 있나? 그 졸리다와 잠다? 얘기 안 해줬어? 무슨 얘기냐면은 쌤이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쌤 동기가 유독 전국 팔도에서 이제 다 모였었어. 근데 어쩌다가 이제 다 같이 막 밤생과를 했나 뭘 했나 그러다가 누가 이제 서울 사는 애가 와 진짜 졸리다 이러는 거야. 근데 다 같이 친하니까 부산 출신 애가 야 니 왜 기원축 하냐? 이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다들 뒤집어진 거지. 야 이게 왜 기원축이야? 근데 경상도 애들은 기원축이야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경상도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졸려 이러면 시연이 졸려 약간 이런 느낌이래. 근데 그러면 너는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잠다고 하지. 그럼 이제 서울권 애들 이상한 거야. 야 잠다고 해도 기원축 아니야? 시연이 자가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뉘앙스가 다르지. 이런 게 바로 지역의 차이야. 이해됐어? 네, 정리하시고요. 밑에 부분은 인성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즉, 분야 세대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어휘
맞아. 잘 존중하고 품어주는 태도를 관용적인 태도라고 하죠. 존중, 품어주는 태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소통 상대와 상황에 맞는 어휘를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잠시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얘들아, 우리 다음 페이지도 쌤이 15분 안에 설명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볼 수 있겠어? 아직 집중력 괜찮아? 언니 괜찮아? 좋아. 혜민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중간고사 때 들은 범위긴 한데 아직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혹시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들어줘봐.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나오는 게 매체로 소통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어떤 그 공간에 따라서 어휘 양상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매체와 관련된 그런 언어, 태도 이런 걸 배울 건데 여기서 메인이 되는 건 상호작용적 매체야. 그럼 그 전에 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매체에는 뭐가 있지? 아는 매체가 던져봐. 인터넷, 책, 신문, 또 뭐가 있어? 맞아, 뭐 기사는 뉴스, 그리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무튼 간에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정보를 전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매체라고 하거든? 근데 매체라고 해서 다 상호작용적인 매체는 아니야. 이건 우리 혜민이가 제일 잘 알겠지만 매체는 옛날에는 일반향적이었어. 무슨 말이야? 책이나 옛날의 TV 생각해봐. 1970년대 TV 생각해봐. 그러면 이 책이나 TV는 메시지를 독자나 시청자한테 전할 뿐이고 독자나 시청자는 그걸 가만히 수용만 하지.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말이야, 다양한 매체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매체는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어. 무슨 말이야? 우리 댓글 기능이 있지. 그럼 뭐 동영상을 보더라도 유튜브 보더라도 시청자들은 댓글로 자기 의견을 남김으로써 그 매체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피드백을 남기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나무위키 같은 거 보면 내가 직접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치? 수용자와 생산자가 구별이 되지 않고 내가 읽는 사람이었다가 쓰는 사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매체를 상호작용 매체라고 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주로 무엇에 기반하여? 인터넷에 기반하여. 어떻게? 일방향의 반대말? 맞아.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상호작용적 매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설명해놨죠? 원래 일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가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했는데 특히나 스마트폰 등장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 자, 그러면 상호작용적 매체 종류와 특성 봅시다. 요게 주로 얘들아 상호작용적 매체들이더라도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 뭔지 이게 뭐야?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이 있어. 그리고 주로 게시글과 댓글 같은 걸로 소통해. 격식을 갖췄어. 대표적인 거 너희 학교 홈페이지. 이걸 뭐라 그러지? 누리집. 누리집은 굉장히 공적이지. 교장 선생님이 어제 뭐 먹고 어디 여행 갔는지 올리지 않지.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올리고 막 가정통신문 올리고 그런 공간이잖아. 자,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이 내가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디 올려야 됐어? 맞아. SNS거든 이게? 이거 한국어로 풀었으면 뭐게? SNS가 뭐의 약자지? 소셜? 소셜? 여러분?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시잖아요? 소셜? 네트워킹 SNS 서비스. 그럼 이거 뭐야? 소셜이 뭐야 얘들아?
아유 큰일 났다. 네트워크 하는 거야. 네트워크 하는 거야. 관계랑 서비스. 좋아.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아무래도 생각이나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가 있고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 막 팔로우 하잖아. 그치? 아이유는 너희들을 모르지만 너희들은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팔로우하고 그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사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친근한 표현으로 정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대화는 너희 이제 뭐 DM이나 카톡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얘들아, 아무래도 말로 할 때는 표정이나 이런 뉘앙스를 다 전할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의 오해가 좀 덜 생기잖아. 근데 문자로만 이제 글로만 전하면 이제 메시지가 오해를 좀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등장한 게 이모티콘 같은 거지. 내 의사 같은 걸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이모티콘이나 뭐 이런 다양한 표시 같은 거. 문자, 사진, 이모티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와 감정 표현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게? 우리 이름 맺어요. 막 이러면서 막.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막 이러면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많이 봤니? 일상생활의 어떤 느낌을 그 사진 동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어떤 유익한 정보가 담긴 글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 쌤도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가 종종 있는데 물론 요즘은 유튜브나 SNS, 뭐 인스타도 검색 많이 하지만 특히나 이런 거고 쌤 올해 연말에 결혼하잖아. 시윤이랑 원희는 몰랐겠지만 올해 여기 연말에 결혼하려고 이제 서울에 다 해주는 거거든. 그럼 중간에 그때 이제 예비 신부들이 이제 웨딩홀 투어를 어떻게 갔는지 뭐 그런 드레스 견적이 얼마인지 이런 걸 블로그에 막 공유했단 말이야. 기밀 댓글 남겨주세요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정보 부탁드려요 그래서 댓글 남기고 정보 얻고 막 그러거든. 아무튼 간에 유익한 정보가 담긴 글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이웃 기능이 있지?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유튜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자들이 감상이나 이런 같은 걸 뭘로 남겨? 댓글로 남기죠. 그 다음에 온라인 협업 플랫폼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너희 패들렛 써봤어? 학교 선생님 가끔 이제 그 패들렛 그거 주소 띄워주고 너 여기에 대해서 의견 빨리 남겨보세요 하고 또 이제 조별로 이제 팀 짜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팀 프로젝트 하게 하고 그렇잖아. 또 뭐가 있을까? 쌤은 써본 적 없는데 뭐 지시직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거라며? 그런 것들이 온라인 협업 플랫폼일 수 있겠죠? 아니면 요즘 줌 같은 경우도 줌 팀 회의방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조별 활동할 수 있게 하잖아.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 협업 플랫폼보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간이나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새벽이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만나고 싶으면 이걸 뭐라 그러지? 제약이 없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 매체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각 매체 사이에 맞아! 오! 이거 지난 친구도 아무도 못 맞췄는데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이거는 그 밑에 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매체가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SNS는 얘들아 원래 사적인 공간이잖아. 원래는. 근데 뭐 정치인들이 자기의 공약을 이제 막 이렇게 홍보할 때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공식 스케줄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나 약간 공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 어떤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는 경계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고 모호해지고 있지.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매체의 특성과 내가 소통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소통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이런 거 아까 뭐더라? 이걸 뭐라고 하더라? 두 글자? 맥락을 고려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저녁에 먹은 밥이 너무 맛있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다 그랬지. 왜? 누리집 같은 것들은 공적인 공간이니까 일부 사람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야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올리지 않아야 돼. 그런 내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SNS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게시글의 공개 범위를 일부 공개로 할 거냐 전체 공개로 할 거냐 이런 거 신중하게 보고 올려야겠죠. 소통 맥락을 확인하고 신중한 태도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소통 방식이 적절한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언어 사용 양상과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언어 폭력이야. 폭력이 뚜까뚜까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지. 언어 폭력도 큰 문제죠. 욕설, 협박, 조롱, 저주, 희롱 등 이거 어떤 표현?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언어 폭력은 상대방이 정서적 혹은 정신적 둘 다 왔습니다.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게 한다라는 면에서 아주 심각하지. 너희들은 뭐가 더 싫을지 모르겠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언어 폭력이 조금 더 좀 크게 아픈 것 같아. 쌤도 뭐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을 막 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지만 가끔 막 실수로 막 크게 부딪히거나 누구 이렇게 체육하다가 막 공에 맞는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 뭐 그거는 의도적인 폭력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언어 폭력 일부러 너 아프라고 하는 말 있지. 그런 게 평생 좀 너무 넘어. 그러니까 말 조심. 또 말 조심.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물론 어떤 이제 장난을 거는 사람은 나 장난이야 재밌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관계, 개인관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제일 소위 말해서 그 입에 후정물 물었어. 입에 아주 걸레 물었어. 제 그런 애야 완전 평판을 이제 깎아내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남학생 있는 반들에서 예시를 든 건데 너희 한창 뭐 여성 남성가 이제 뭔가 되게 관심 많을 때잖아. 근데 이제 여자친구 썸녀 앞에서만 예쁜 말 쓰고 이미지 관리하에도 소용이 없는 게 내가 계속 막 나쁜 말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를 만났는데 평소 나의 언어 생활 습관 때문에 그 썸녀나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어떤 실망을 안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평소에 잘 알아. 쌤이 이제 남자애들한테 특히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야. 여자애들도 이제 그 남자애들 혹은 뭐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뒤에서 이러면은 나중에 언젠가 다 발목 잡힌다고. 평소부터 그런 게 다 어쨌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존중하는 표현의 개념과 실천 방법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 감정들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표현.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말 들으면 되게 상처할 것 같다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밀면 안 되겠지. 상대방이라면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이런 거 고려하라는 소리고요. 격려, 응원, 공감과 관심 표현하기 등등의 실천 방법을 존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름이랑 혜민이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지? 없었죠? 너무 쉬웠지 오늘은? 그러면 우리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